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능을 볼 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이 여기서 출제가 됐지만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죠. 수능 문제 풀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에서 예전과 같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개념에 충실한 표 문제 같지 않은 표 문제? 표처럼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내가 각각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회 계층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사회 계층 구조는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층 간에 이동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층 구성원 간의 양적 비율에 따라서 또 그 모양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또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폐쇄적 계층 구조고요. 두 번째는 개방적 계층 구조예요. 단어에서 느껴질 수 있듯이 폐쇄는 뭔가 닫혀있는 느낌, 개방은 열려있는 느낌이죠. 한번 보시면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수직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계층 구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 이동은 조금 있다가 사회 이동할 때 배우실 텐데요. 수직이라고 하는 거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 떠올리죠? 즉 상승 이동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하강 이동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수직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될 때 이것을 폐쇄된 계층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층 간 이동이나 혼인 교류를 통제해.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노예는 노예끼리, 귀족은 귀족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층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수평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수직 이동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면, 신분 제도하에서 노예로 태어났으면, 또는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또는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위를 우리는 기속지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기속지위가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보통 이러한 폐쇄적 계층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모습에서 신분제 사회에서 이러한 폐쇄적 계층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와는 반대로 개방된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는 열려 있다는 거야. 즉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모두 가능한 계층 구조이고요. 계층 간 이동이나 혼인 교류, 내가 상류층이어도 하류층과 결혼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류가 자유로울 때 우리는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귀속 지위가 아닌 내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 지위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 산업사회가 진행될수록 또는 복지사회가 점점 발달을 할수록 후천적 지위인 성취지위가 더 중시가 되어지고 계층 간의 교류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으로도 같이 한번 보시면 폐쇄적 계층 구조는 이렇게 상은 상끼리 중은 중끼리, 하는 하끼리만 이동하는 수평 이동만 나타나고 수직 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개방적 계층 구조 하에서는 얼마든지 상류층에서 중류층, 하류층에서 중류층, 상류층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플러스 당연히 수평 이동도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둘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개방적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폐쇄적, 그 다음에 개방적 계층 구조로 나눠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 계층 구성원의 양적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교과서 145쪽에 나와 있는데요. 145쪽에서는 타원형 계층 구조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요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지만 타원형 계층 구조랑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그렇게 큰 특징적으로 차이점이 있지 않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의 모습이 타원형 계층 구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뭐 따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중에 어디가 가장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하류층의 비율이 가장 높죠. 그리고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하류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계층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이러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는 하류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류층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불만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 푸실 때 많이 낚이는 부분인데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당연히 폐쇄적 계층 구조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개념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해서 폐쇄적 계층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였는데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수직 이동이 가능한 사회라면 그것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면서도 개방적 계층 구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곧 폐쇄적 계층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풀 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걸 헷갈리는 이유가 이 사례 때문일 거예요. 신분제 사회에서 보통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도 이 표현을 썼잖아요.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구조다. 즉 하나의 사례가 같으면 그 사례가 나타나는 개념까지 같다라고 잘못 오해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쇄적 계층 구조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일단 구분 기준도 달랐죠.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나누느냐, 양적 비율을 가지고 나누느냐, 그 구분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면서도 개방적 계층 구조일 수 있고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면서도 폐쇄적 계층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디가 가장 통통해요? 그렇죠. 중산층, 중류층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하류층과 중류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업화 이후에 전문직이나 관료, 사무직 등과 같은 중류 계층이 점점 많아지고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인해서 하류층이 수직 상승할 때 보통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신분제 사회가 되겠죠. 산업화 이전의 사회는 신분제 사회에서 이렇게 하류층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하류층들이 직업을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면서 전문직, 관료, 사무직 등과 같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하류층이 점점 중류층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첫 번째 그 이유. 그다음 두 번째 이유. 또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회복지제도가 또 확충이 되다 보니까 하류층들이 또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또 그려지게 돼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하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중류층으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중류층은 통통해지고 하류층은 오히려 홀쭉해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가 발달하게 된 그 이후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 계층 구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류층, 가장 지금 상태를 만족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사회도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고 해서 또 반드시 개방적 계층 구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보세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계층 구성원의 양적 비율에 따라서 나눈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이면서 폐쇄적 계층 구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를 동일시하지 말아라. 이 부분도 객관식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래시계형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 목욕탕, 찜질방 이런 데 가면은 볼 수 있을까요? 가운데가 홀쭉한 모양이네요. 중류층이 몰락해서 중류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이 존재하는 양극화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시더라도 중류층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류층과 하류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20대 80의 사회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계층 구조에서는요. 중류층에서 몰락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하류층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가장 극심한 사회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요. 또 이러한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정보화, 세계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존재. 하나는 낙관론이고요. 두 번째는 비관론인데요. 정보화, 세계화가 될수록 비관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정보화 세계화가 사람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 격차 등을 크게 발생을 시킴으로써 더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빈곤해진다라고 보는 입장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네 번째 타원형 계층 구조 같은 모습은 여기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처럼 이 가운데 중류층이 가장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해서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에 비해서 중류층이 더 많고 빈부격차가 감소한 형태의 계층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사회 모습을 띌 수밖에 없겠고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랑 타원형 계층 구조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중류층의 비율이 더 늘어났다. 이런 점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출제될 때 타원형과 다이아몬드형을 굳이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원형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중류층의 비율이 더 늘어난 거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원형 계층 구조는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계층 구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를 얘기했던 비관론적인 사람들과 달리 정보화 세계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낙관론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정보가 오히려 더 민주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골고루 공유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중류층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회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사회 계층 구성원의 양적 비율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계층 구조를 6가지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이동의 의미와 특징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사회 이동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기준이 있어요. 보면 첫 번째 이동 방향, 두 번째 이동 범위, 다른 말로 세대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동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이 위아래냐 아니면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겠죠. 동일한 계층 내에서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중류층은 중류층끼리 이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위치에 다른 직업이나 소속으로 옮겨가는 것. 예를 들어서 영업부 과장이었던 사람이 구매부 과장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성남외고에서 근무를 했던 선생님이 낙생고는 사립이니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부평고 선생님이 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직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수직이동은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 계층적 위치가 높아지거나 이것을 상승이동이라고 하고요. 낮아지는 것을 하강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부 과장이었던 사람이 이사로 승진을 했네. 이것은 수직 이동 중에서도 상승 이동을 한 것이구나. 사장이었던 사람이 실직자가 되었어. 이것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수직 이동 중에서도 하강 이동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2가지 개념만 더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세대 범위 또는 이동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나뉩니다. 세대 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는 여기 있어. 개인의 한 생애, 나의 일생 자체에서 나타나는 사회 변동이고요. 내가 만약에 과장이었는데 사장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으니까 수직 상승 이동도 나타나지만 개인의 일생 동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세대 내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2세대 이상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광부였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수상이 되었단 말이야. 즉 광부에서 수상으로 수직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2세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동 원인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 이동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이동입니다. 구조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혁명, 산업화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계층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기존의 계층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 예를 들어 시민혁명 이후에 봉건기족이 몰락을 했단 말이야. 앙시앙 레짐에 있을 때는 신분제도가 존재를 했지만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아. 그쵸? 평민이 됐어. 이것은 내 개인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내 사회적 지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이동과의 반대로 계층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등으로 개인적 노력으로 발생하는 사회 이동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들을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보면서 어떠한 개념들이 어떤 사례에 적용됐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